오늘 주제는 이잉크 디스플레이, 줄여서 이잉크입니다. 아마도 킨들이나 크레마 같은 전자책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대형마트 가격표가 전부 이잉크로 되어 있던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이잉크 제품들이 생활에 녹아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잉크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일렉트로닉의 E, 잉크의 잉크. 이 잉크는 말 그대로 전기로 표현하는 잉크 화면을 뜻합니다. 그리고 EPD라고도 하는데요. 일렉트로닉 프린티드 디스플레이의 약자입니다. 이잉크나 EPD나 비슷한 뜻이에요. 이잉크를 구글에 검색하면 첫 화면에 이잉크.com이 나오죠. 실제로 이 기술은 이잉크라는 회사에서 발명했습니다. 디스켓처럼 브랜드가 시장을 대표하는 디스켓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재라서 다시 할게요. 콜라, 스팸, 스카치 테이프, 슬라임과 같이 브랜드가 그 시장을 대표하는 보통 명사가 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 다른 이름들과 제품이 있었지만 이잉크는 그 이름 자체로 보통 명사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1997년 MIT 미디어랩에서 이잉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1990년 MIT의 학부생이었던 바레 코미스키와 동창인 J.D. 알베르트, 그들은 교수인 조셉 제이콥슨에게 영입되어서 책의 페이지를 모방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죠. 당시 노트북의 모니터 화면은 윗면에는 유리 2장, 아랫면에는 액정을 붙인 샌드위치 형태였죠. 연구팀은 그 대신 양전하의 흰 입자, 그리고 음전하를 띤 검은 입자에 마이크로 캡슐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블랙 화이트에 반대 전하를 띤 입자를 한 캡슐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되는데요? 그들은 수많은 실험과 실패 끝에 1997년 1월 23일 마침내 성공합니다. 자, 여기서 살짝 기술 설명 들어갑니다. 필름이 있고 그 속에 작은 마이크로 캡슐이 있어요. 마이크로 캡슐은 플러스의 흰색 입자, 그리고 마이너스의 검은색 입자가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장을 적용하면 자석처럼 흰 입자가 표면에 나오고 플러스 전기장을 적용하면 검은 입자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흙과 백으로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네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예체능 계열이요. 아무튼 이 잉크 디스플레이는 종이와 같은 높은 대비, 엄청나게 적은 전력 소비, 빛을 쏘는 백플레이트가 없어서 얇고 가볍기까지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MIT를 졸업 후 이잉크 코퍼레이션을 결성, 기술을 더욱 업그레이드, 2004년 드디어 첫 e-리더 제품인 리브리를 출시하게 됩니다. 소니에서요. 3년간 이잉크와 합작한 결과물이에요. 오해 말고요. 800x 600의 해상도, 10MB 램이 아닌 저장 용량, 10권 이상의 책을 담을 수 있었던 놀라운 제품이죠. 그리고 소니다운 독자적인 이북 형식인 LRF를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PDF 따위는 취급하지도 않았죠. 소니 하는 짓 아시죠? 부족함이 많았던 첫 제품이지만 매년 빠른 업그레이드 제품을 통해서 소니는 이 리더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나갔고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시장 점유를 했습니다. 최초의 터치스크린 리더기, LED 라이트, 그리고 3G 리더기 모델까지 현재 리더기 시장의 발전을 소니가 이끌어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제주는 곰이 부리듯이 포켓북, 오닉스와 같은 소기업과의 경쟁, 그리고 공룡기업 아마존이 킨들을 들고 이 판에 뛰어들어서 소니의 이-리더 수익은 2011년부터 하락, 결국 2014년 전자책 시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킨들을 대장으로 코보, 반즈앤노블, 오닉스 같은 업체들이 뒤를 따르고 있죠. 이잉크의 문제는 리프레쉬, 바로 깜빡임입니다. 따라서 전자책으로 페이지를 넘길 때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새로 갱신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죠. 때문에 사용자 경험에 상당한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잉크는 2013년 카르타를 개발합니다. 먼저 리프레쉬를 줄였습니다. 리걸 웨이브폼 기술로 6페이지 또는 12페이지마다 깜빡임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했고 대비를 50% 이상 증가시켜 가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추가로 모듈을 연결해서 터치스크린, 스타일러스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아마존, 노블, 교보 등의 제품에서 많은 개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잉크는 소니와 공동 개발한 이잉크 모비어스를 발표합니다. 소니의 특권인 6개월의 독점 기간, 디지털 페이퍼 DPT S1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잉크는 카르타 HD 제품을 조용히 발표합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이 리더 제품이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추가로 리더기가 아닌 다른 제품을 위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뉴스페이퍼, 이 매거진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이잉크 펄,
영하의 온도에서 작동이 되는 이잉크 오로라, 설계 시장을 위한 이잉크 프리즘, 소매점 판매대의 가격표와 같이 3가지 색으로 표현이 가능한 대량 생산 제품 이잉크 스펙트라, 의료기기, 액세서리 등을 위한 이잉크 서프 등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기 위한 이잉크 패밀리를 개발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이잉크 디스플레이 시장, 그리고 이곳에 뛰어든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스냅드래곤으로 잘 알려진 퀄컴. 퀄컴은 새로운 e-리더 제품의 야심을 가지고 대만 공장에 10억 달러를 써서 디스플레이를 3년에 걸쳐 개발. 나비 날개가 반짝이는 것에서 원리를 알게 된 기술, 미라솔 디스플레이를 완성하게 됩니다. 미라솔 디스플레이는 당시에 e페이퍼 대비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다양한 컬러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이잉크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당시 생산 고장률이 50%가 넘었고, 그로 인해 높았던 단가 때문에 미라솔을 채택한 회사가 4개뿐이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지만 LCD, LED 스크린이 더욱 확고해져서 이마저도 실패. 2012년 퀄컴은 미라솔의 실패로 3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고 결국 라이센스만 살려둔 채 미라솔 개발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체 e페이퍼를 개발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삼성. 2010년 네덜란드 기업 Liquivista 를 인수해 개발을 했지만 GG, 결국 아마존으로 넘기고 맙니다. 아마존에 넘어간 이후에 Liquivista 는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여전히 대부분의 전자책 시장은 이잉크 제품이 사용되고 있고 이잉크 디스플레이 천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잉크는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몇 가지 놀라운 기술들이 준비 중이기 때문이죠. 2016년 이잉크 홀딩스와 파트너십을 결성한 재팬 디스플레이는 다음에 600ppi 디스플레이를 개발, 기존 이잉크의 단점이었던 컬러 표현도 개선, 모든 픽셀에서 풀 컬러를 보여줄 수 있는 기술과 3초 미만의 딜레이를 보여주는 어드밴스드 컬러 e페이퍼, 줄여서 ACEP도 개발되었죠. 이 기술은 2019년 2월 20일 이세탄 비스코시사의 하나바나 사이 캠페인을 위해 일본 신주쿠의 팝 시그니지, 쉽게 말하면 광고판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 ACEP 기술은 2021년 이후 전자책 시장에도 도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추가로 지연 시간이 거의 없이 종이에 쓰는 느낌과 유사한 라이팅 기술, 선루프나 창문같이 사생활 보호와 같은 새로운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불투명해지는 필름, 이렇게 새로운 산업군으로 이잉크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잉크사 독점 체제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앞으로 이잉크 발전을 기대해봐도 좋을 거예요. 알버트와 코미스키는 이후 이잉크 코퍼레이션을 떠났습니다. 알버트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제품 개발 컨설턴트를 맡고 있고, 코미스키는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미디어를 전달하는 회사인 미고의 설립자 겸 CEO가 되었죠. 제이콥스는 여전히 MIT에 있습니다. 이 3명은 모두 이잉크를 만든 공로로 인해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잘 된 거죠? 끝!